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남성들에게는 전립선이 참 신경 쓰입니다.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남성들에게는 익숙한 질환인데요. 나이 들수록 전립선 건강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요. 초고령 사회를 사는 지금 전립선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위험들,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니오의 소식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데요.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치료 효과가 높지 않을까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립선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특히 비교적 젊은 층에서는 전립선염, 노년기로 갈수록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일반적인 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감소하게 될 텐데요. 네. 이때 줄어든 남성 호르몬에 대응해서 이제 다른 활성화 상태의 호르몬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 호르몬 비율이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테스토스테론보다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높아지게 되면 전립선이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전립선염을 경험한 분들에게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이 더 높다거나 하는 건 아닌 건가요? 사실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전립선의 만성적인 염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생기는 기전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 중에 일부는 또 조직에 염증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전립선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사실 처음에 검사를 좀 하고 치료를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전립선염은 염증 치료만 하면 완치라는 표현을 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전립선염은 말 그대로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네, 형태가 아주 다양합니다. 급성으로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증상은 아주 심하지만 적절하게 항생제로 치료하면은 완치도 되고 호전이 잘 되는 편인데요. 반해서 전립선염 중에 이제 만성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 또 심지어는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신경학적인 이상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또 염증 치료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이런 증상이 계속 만성적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전립선 비대증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인 건가요?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던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전립선 조직이 비대해지는 경우, 또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소변 지나가는 곳에 통로가 붓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상태가 이제 방광 출구를 막게 되고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나게 하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럼 전립선이 비대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용어 그대로 전립선 크기 자체가 커진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전립선의 여러 가지 구역 중에 대표적으로 이행대라는 부분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조직이 증식하면서 커지게 되는데 이 이행대라는 구역이 사실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를 딱 감싸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비대증이 생기면 배뇨 증상을 더 잘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배뇨 증상 이제 얘기하셨는데요.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모두 증상은 비슷한가요? 배뇨 장애가 좀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전립선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염증 증상은 요도, 방광과 같은 어떤 비뇨기 기관을 자극함으로써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전립선 비대증은 방광 출구가 막히면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이 모두 비뇨기 계통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빈뇨, 절박뇨 이런 증상들도 비슷하고 다양한 증상들이 있어서 그냥 다 통틀어서 하부요로 증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하부요로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요실금과도 비슷한 증상이겠어요? 맞습니다. 이 요실금이라는 용어는 본인 의지랑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모든 경우를 지칭을 하는 건데 비뇨기 기관의 어떤 역할이란 게 소변이 채워질 때까지는 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배뇨를 할 때만 이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저장할 때, 배출할 때 이 두 가지 과정 중에 어느 한 군데만 문제가 생겨도 하부요로 증상, 요실금 모두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도 다 하부요로 증상 중에 하나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실 이 하부요로 증상이 나타나는 건 비슷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호소하는 증상만으로 감별은 어렵지만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만약에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통증, 발열과 같은 염증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요로 감염을 많이 앓으셨던 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특징으로 할 수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하부요로 증상들이 아무래도 만성적이면서 점점 진행성으로 나타나는 편입니다. 네. 그럼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을 동시에 앓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호발 연령이 아무래도 다른 만큼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전립선염을 앓던 분이 또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전립선 비대증으로 배뇨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거나 하면 그 합병증 중에 하나로 요로 감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 요로 감염이 또 전립선염을 일으켜서 동시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증상은 비슷해도 또 치료는 다를 것 같은데요. 동시에 두 가지 질환이 있으면 치료 역시 두 가지 질환에 대한 치료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우선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특히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항생제를 그렇게 투여를 해도 직접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주 깊숙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다른 요로 감염에 비해서는 약물 치료를 좀 오래 하는 편이고요. 또 그 외에도 어떤 배뇨 증상 개선을 위해서 전립선 평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알파 차단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역시 1차 약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같이 사용하면서 각 질환에 맞는 또 다양한 치료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립선 비대증은 만성 질환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전립선 조직이 하루아침에 급격히 커지면서 어떤 나타나는 증상들은 아니기 때문에 만성 질환으로 보는 게 맞겠는데요. 특히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도 사실 자각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도 이런 하부요로 증상들이 처음에는 가벼운 정도로 시작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배뇨 습관의 변화를 좀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도 궁금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도 약물부터 시작하나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알파 차단제라는 약물이 전립선이나 방광 출구에 있는 근육을 좀 느슨하게 이완시켜서 소변이 나오는 걸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1차 약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전립선 증식, 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5알파 환원 효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억제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성 호르몬 중에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하는 것을 좀 막아주기 때문에 전립선 크기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치료제로 이 약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도 사용하고요. 생활 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도 하던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만성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증상을 이제 간과하고 무심코 지나치는 부분들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을 텐데요.
소변이 좀 자주 마려운 증상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원래 젊을 때부터 좀 남들보다 자주 가는 편이었어 라든지 네. 밤에 소변을 마려워서 자꾸 깨게 되는데 나이 들면 대부분 그런다더라 하면서 방치하다 보면 이런 게 이제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은 거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상태가 어느 정도면 수술이 고려가 될까요? 네, 사실 이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전립선 비대증이 어느 정도 커지면 수술한다 이런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남들보다 비교적 적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소변 배출하는데 장애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2차적인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를 우선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게 되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소변을 보고 싶은데 잘 안 나오는 게 완전히 막혀서 소변이 아예 안 나와버리는 급성 요폐색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제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 네. 소변이 막히는 이제 급성 요폐색이 올 수도 있고 또 요로 감염이나 방광결석, 콩팥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요. 네, 이 소변이 계속 정체되다 보면 고인 소변이 염증이 생기면서 요로 감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또한 이 노폐물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게 뭉쳐져서 결석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게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으로 잘 내려와야 되는데 이미 방광에 있는 소변이 배출되지 못하고 계속 쌓여 있으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다시 이 소변이 콩팥 쪽으로 올라가면서 콩팥 기능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럴 땐 되도록 빨리 수술하는 게 좋겠네요. 네.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가장 일반적인 수술은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시경을 요도로 집어넣어서 전립선 조직을 잘라낸다는 의미인데 이 전기가 통하는 루프를 이용해서 조직을 잘라내면서 지혈을 동시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어떤 지혈 효과가 더 우수한 레이저를 이용한 내시경 수술도 있고 또 최근에는 좀 더 간편하게 채소 침습 시술을 받는 것도 있고 또 아주 큰 전립선의 경우에는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효과는 만족도가 높나요? 아무래도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좀 더디게 나타나거나 완전히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술로 직접 이 비대된 조직을 제거하게 되면 소변을 배출하는 게 원활해지기 때문에 소변도 아주 시원하게 나온다고 하시고요. 또 이제 방광을 자극하게 되는 빈뇨, 야간뇨 이런 증상들은 방광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동시에 서서히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수술 치료를 하면 재발률도 낮아질까요? 예. 이 전립선 비대 조직은 다시 시간이 지나면 증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 조직을 절제를 하게 되면 좀 재발률은 낮은 편이고요. 또 특히 최근에는 이런 증식된 조직을 한 번에 한 덩어리로 적출하는 수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수술 치료 중에서는 이런 방법이 재발률도 낮고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수술 후에 조심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뭘 신경 써야 될까요? 수술할 때 이제 출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개발됐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혈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전립선이라는 조직이 정액을 만들어내는 조직이면서 또 이제 정액이 사정을 할 때 배출되는 정구라는 부분이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수술을 하면서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고 나면 사정장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전립선이 요도 관략근하고 인접을 해어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소변은 잘 나오는데 조금 일시적으로 요실금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잘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증상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네, 대부분은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사정장애를 좀 더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고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까요? 사실 수술 방법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어떤 다양한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전신 마취가 어려운 상태이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 출혈이 잘 멎지 않는 항혈전제를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에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데 제한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심혈관 질환으로 항혈전제를 끊지 못한다면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최근 다양한 수술법들은 또 이런 약제를 끊지 않고 수술을 해도 출혈 위험이 크지 않는 여러 가지 술기들이 나와서 수술에 선택하는 방법들은 좀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노화가 큰 원인인 만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일상에서 좀 살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을 포함해서 이 전립선 건강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육류 섭취를 조절하고 과일, 채소를 많이 드시라는 건데요. 이런 노화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이나 만성 염증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 다음으로 전립선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산화 스트레스인데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방광 기능까지 살펴야 되기 때문에 방광 점막을 자극하는 커피나 술, 맵고 짠 음식과 같이 이제 자극적인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음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던 과일, 채소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전립선 건강에 더 도움이 되고, 항산화 효과가 있다. 이러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아무래도 몸에 좋은 것들을 좀 섭취를 하는 게 좋겠죠. 자전거 타기가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말도 있고요. 발병 원인이라는 말도 하는데 어떨까요? 사실 자전거 타기는 좋은 운동 중에 하나인데 장기간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안장에 닿는 부분인 요 회음부 쪽이 자극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게 이제 전립선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사실 이런 자극으로 악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전립선염이 급성으로 나타나서 치료를 계속 받으시는 경우라면 이런 염증은 좀 자극을 받는 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네. 또 이게 좋다더라 식의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도 한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이 최근에 많이 출시가 되었고 또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또 이런 걸 복용을 했더니 효과가 더 좋아졌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전립선 상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수술이 필요한지 또 내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는 어떤 본인의 자각 증상만으로 판단은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약물 치료나 수술이 당장 필요한 상태라면 이런 것들로 해결이 안 된다는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립선 질환은 나이 들면 다 생긴다는 생각에 너무 소홀한 분들도 있거든요.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배뇨 습관을 조금 잘 가져가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식습관 개선이나 아니면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들 이런 것들 좀 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참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일부러 참는다든지 아니면 참으면 병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자주 간다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오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환자분의 실질적인 방광 기능하고 영향을 또 미치는지를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지금 상태가 좋은지 습관이 괜찮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오셔서 검사를 좀 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검사라고 한다면 어떤 검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암까지 감별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 중에 PSA라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해서 비대증이나 염증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암까지 있는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요로 감염 같은 것들이 전립선 염증을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소변 검사도 좀 해보셔야 되고요. 또 소변 속도 검사나 배뇨 후의 잔뇨량 검사처럼 환자분이 소변을 얼마나 잘 시원하게 배출해내고 남아있는 소변 없이 배 안에는 남아있는 소변 없이 잔뇨는 없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검사들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부 요로 증상 중에 또 가장 불편해하시는 것이 또 야간요거든요. 그래서 야간요를 또 감별하기 하거나 또 소변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소변을 얼마나 자주 보고 한 번 볼 때 어느 정도를 보시는지 시간과 양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배뇨 일치 같은 거를 같이 측정을 해봐서 이런 것들을 봐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거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질환인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더 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콩팥 질환은 흔하죠. 콩팥이 손상되는 많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콩팥이 손상될수록 전신 건강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통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초기 증상이 없어서 방치될 수 있는 콩팥병, 특히 만성 신부전이 진행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요. 한양대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성 신부전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요즘 전체적으로 보면은 만성 콩팥병의 유병률, 그러니까 얼마나 환자들이 앓고 있느냐 그걸 조사해 보면은 성인 환자 19세 이상의 보통 성인 환자들이 한 10% 내외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뭐 보고되는 시기나 그 기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적게는 7%, 많게는 13% 정도까지 보고되고 있고요. 근데 특히 고령에서 좀 많습니다. 한 70살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령에서 특히 많다고 하셨는데요. 네. 당뇨병, 고혈압 또 점점 고령화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만성 신부전은 어떤 상태인가요? 네. 말기 신부전의 원인 질환이 약 70%가 당뇨병과 고혈압이에요. 네. 이런 성인 질환은 노인 인구가 들면서 당연히 만성 콩팥병도 같이 늘고요. 또 이런 만성 콩팥병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콩팥, 옛날에는 신장이라 그랬는데 지금 콩팥이라고 말하는데 콩팥에 구조적인 이상이나 기능적인 이상이 석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갖다가 만성이라고 해서 만성 콩팥병이라고 그럽니다. 간염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이렇게 만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콩팥병은 한 3개월만 이렇게 지속된다면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럼 만성 신부전과 말기 신부전은 다른 거죠?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겹치는 말인데요. 그 만성 콩팥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의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3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말기 신부전은 이런 콩팥 기능이 그 만성 콩팥병이 점점 진행해서 신장 기능이 거의 없어지다 보면 이제 본인 콩팥만으로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 다시 말하면은 본인 콩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신장 이식이나 투석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 그렇게까지 나빠진 상태를 말기 신부전, 그러니까 말기라는 말을 붙여서 말기 신부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만성 콩팥병의 유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그 만성 콩팥병이 되면 우리 몸의 노폐물과 수분을 조절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그렇죠. 콩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게 노폐물을 제거하는 능력인데요. 전체적으로 콩팥 기능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노폐물을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 그게 있고요. 또 수분이나 전해질 같은 걸 적절하게 유지해서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호르몬이나 아니면 칼슘이나 인 같은 그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콩팥에 이상이 생기면은 가장 쉽게 가장 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노폐물을 내보내는 능력을 검사해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검사해 보면은 노폐물을 못 내보내면서 요독증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수분이나 염분을 갖다 충분히 못 내보내다 보면은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요독증과 부종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만성 콩팥병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나요? 예, 그게 참 문제가 되는데요. 초기에는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물론 신증후군처럼 이렇게 초기에 증상이 뚜렷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에서는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굳이 얘기한다면은 초기에는 이전에 혈압이 있었는데 혈압이 잘 조절되는 분이 요즘 좀 혈압이 잘 조절 안 되네 이런 것처럼 아주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 초기에 증상으로 눈치채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럼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예, 그 만성 콩팥병을 심한 정도에 따라서 6단계 1, 2, 3단계 전, 3단계 후, 4, 5단계 이렇게 나누는데요. 보통 한 3단계로 가면은 약간의 그 부종이나 피로감, 가끔 밤에 소변을 자주 붓는 것 같은 그런 가벼운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4단계 이후가 되면은 좀 그때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몸이 붓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폐부종이 생겨서 숨이 차게 나고요. 또 가렵다 그런 분도 있고 입맛이 없어갖고 식사를 거의 못하는 분도 있고
신경이나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증상들은 뭐 점점 나빠져서 5단계가 되면은 이제 뭐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될 정도로 심해집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피로감이라든지 식욕 부진과 같은 증상은 다른 질환에서도 지적이 되는 부분이라서 알아채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소변의 양이라든지 변화가 생기면 그땐 좀 의심을 할 것 같습니다. 진료실에서도 많이 듣지 않으세요? 예, 보통 소변량으로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사실 뭐 소변량만으로는 콩팥병이 있다 없다 알아채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콩팥 기능이 이렇게 초기에 좀 약간 떨어지면서 콩팥이 하는 일 중에 소변을 농축하고 희석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밤에 잘 때 정상인 같은 경우는 소변을 진하게 만들어서 방광 용적보다 방광 부피보다는 더 넘치지 않게 이렇게 소변을 농축해주면은 밤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콩팥 기능이 좀 떨어지다 보면 농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소변량이 좀 많아요. 밤에 만들어진 양이. 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중간에 일어나서 한두 번은 소변을 보고 자야 되는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변량으로는 사실은 뭐 콩팥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소변을 이제 자주 보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소변에도 좀 특징이 있는 건가요? 소변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이게 거품이 생기면은 콩팥병이 있다고 이렇게 오시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 일부분은 이렇게 단백뇨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 당시에 변기에 있는 물의 온도라든가 그분이 먹었던 음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의 표면 장력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그 소변에 섞여 있으면 거품이 생기거든요. 근데 또 그런 분들 검사해 보면 대부분이 괜찮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분 중에 일부분이 단백뇨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콩팥병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아무래도 되도록 빨리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피검사, 소변 검사를 통해서 만성 콩팥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간단한 피검사, 소변검사만으로 비용도 얼마 안 듭니다. 10,000원도 안 들거든요. 그 정도로도 콩팥병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간단한 피검사를 해보면은 크레아티닌 수치를 이렇게 측정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고 제거할 노폐물 제거 능력을 알 수 있고요. 또 소변 검사를 해보면 거기에 단백뇨가 보이는 경우에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혈뇨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콩팥병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네. 사구체 여과율, 크레아티닌 수치, 뭐 혈뇨 말씀하셨는데 단백뇨도 있고요. 콩팥 건강과 관련해서 많이 드는 수치들입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먼저 사구체 여과율은 콩팥이 혈액 속의 노폐물을 얼마나 잘 제거하는지를 갖다 평가하는 수치예요. 보통 한 60 이상이면 뭐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떨어질수록 콩팥이 노폐물을 잘 제거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소변을 검사해 보면 혈액 속에 있어야 되는 알부민 같은 단백질이 많이 새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단백뇨로 하는데 단백뇨는 정상인은 전혀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상에도 조금 나오는데 좀 많이 나오는 경우를 단백뇨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상에도 조금은 보이긴 보입니다. 혈뇨는 마찬가지로 정상에서 조금 보이는데 그 임계치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수치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이상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혈뇨라는 거는 소변에서 말 그대로 피가 보이는 경우고요. 피 중에서 특히 적혈구를 이렇게 확인하면은 혈뇨가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구체 여과율은 신장이 혈액을 여과하는 능력이고 크레아티닌 수치는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크레아티닌 농도가 증가할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네요. 네, 그렇죠. 이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져요. 외부에서 먹는 게 아니고요. 물론 뭐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되지만 그것도 어차피 대사가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져서 거의 대부분이 콩팥으로만 배설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잘 제거가 되냐를 갖다가 콩팥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를 썼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게 잘 제거가 안 되고 혈액 중에 이렇게 농도가 높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게 콩팥이 노폐물을 잘 제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 중에 농도를 재보고 이게 높으면은 신장이 안 좋군요. 이렇게 낮거나 아직 정상 보이면 신장이 그 노폐물을 잘 배설하는군요.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네. 또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와 혈뇨를 확인하는 건데 영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없나요? 예, 보통 뭐 사고 제거 같은 건 소변 검사로 혈액 검사를 하고 단백뇨 혈뇨는 소변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뭐
그 암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양성종양이라든가 아니면 무록, 뭐 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소변검사, 피검사를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초음파나 CT 이런 영상검사를 해서 이렇게 확인하기도 하거든요. 또 하나는 또 이렇게 미세한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이상 구조적인 변화 같은 거는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서 현미경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서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이 되면 어떤 치료를 하나요? 아무래도 합병증의 위험도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이게 콩팥병이 진단되면은 뭐 당연히 콩팥병이 생기기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치료고 그렇죠. 그걸 가장 먼저 해야겠죠. 네. 근데 이 병이 완치가 어렵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병의 진행을 멈춰서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있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 경우가 좀 많고요. 네. 또 그것도 좀 어렵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당뇨병 같은 경우에 한번 시작되면 계속 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 진행을 느리게 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거든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불구하고 점차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콩팥이 자기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콩팥이 일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걸 보통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도 잘 관리해줘야 우리 몸에 다른 부위에 무리가 안 갑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콩팥이 나빠지면서 막 혈압이 막 올라가거든요. 혈압 관리를 잘 해줘야 뭐 심장이나 뇌 같은데 손상이 적게 가고요. 또 콩팥이 일을 못하면은 조혈 호르몬을 못 만들어요. 조혈 호르몬, 그러니까 빈혈이 안 생기도록 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 조혈 호르몬을 대부분 다 콩팥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그걸 못 만들다 보니까 빈혈이 되게 심해져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조혈 호르몬을 만들어서 밖에서 공급해주면은 이렇게 빈혈이 안 생기게 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 또 다른 여러 이렇게 부종이 생기잖아요.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붓는다 그러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냥 본인 콩팥으로는 충분히 수분이나 염분을 제거 못해서 자꾸 부종이 생기고 뭐 폐에도 물이 차고 그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뭐 이뇨제를 쓰거나 아니면 투석을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부종을 잘 제거해 주면은 잘 지내거든요. 또 뭐 그 외에도 철분이나 비타민 부족, 뭐 칼슘이나 인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약이나 식사 조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정을 해주면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빈혈 치료, 철분, 비타민 D, 뭐 칼슘 보충까지 합병증의 위험에 따라서 치료와 관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이 만성 신부전인 분들이 또 걱정하는 또 다른 질환이 심혈관계 질환이지 않나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심혈관 질환이 우리 그 말기 신부전 환자들의 사망 원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뭐 심부전이라든가 부정맥, 뭐 심근경색 같은 이렇게 허혈성 심장 질환, 그러니까 혈관이 시원찮게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뇌혈관 질환 같은 거 있잖아요. 뇌경색 같은 그런 문제들이 이런 심장이나 혈관 질환이 사실 뭐 전체 사망 원인의 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요. 또 더욱이 그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앓다가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이 당뇨병 고혈압 자체가 많은 이렇게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잖아요. 동반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항상 주의하고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저희들이 뭐 가장 중요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그럼 우선은 혈압 관리가 필수적이겠네요. 이 콩팥병이 점점 진행해서 이렇게 좀 나빠져서 한 4단계, 1, 2, 3, 4, 5단계 중에 한 4단계 정도가 되면은 뭐 거의 한 85, 90% 고혈압이 생겨요. 그래봤던 분들도. 그래서 또 그런 혈압들은 일반적인 혈압보다도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보면은 이렇게 막 혈압 조절이 잘 되면 신장내과 가보라 그러는 게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 관련이 있고요. 어쨌든 또 고혈압 자체는 이렇게 신장이 나빠서 생긴 고혈압이더라도 이런 고혈압은 심장이나 뇌혈관, 뭐 다른 말초혈관, 다른데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거든요. 이런 것도 당연히 잘 관리해야 되고요. 또 더욱이 고혈압은 그 말기 심장이 나빠지는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이잖아요. 당뇨병 다음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또 면역 관리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
면역 그러면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는 문제인데요. 네. 이렇게 면역 기능이 떨어진 질환을 대표적인 질환을 얘기하면은 보통 뭐 당뇨도 얘기하지만 신장병이라든가 그다음에 간경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저희들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그 혈액 투석 받고 있던 분들이 받고 있던 신부전사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약 한 20%가 사망했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랬군요. 이런 분은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못 이겨내는 거예요. 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마구 할기를 치는 거죠. 뭐 또 다른 예를 들면은 그 백신을 주사하면 약간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 항체가 생기거든요. 네. 예를 들면 B형 간염 백신을 이렇게 주사하면은 면역 반응이 잘 생기고 항체가 안 생겨요. 그래서 막 2배를 주거든요. 남들 하나 맞을 걸 2배를 맞는데도 그래도 백신을 그렇게 줘도 이렇게 항체가 잘 안 생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역력이 전체로 떨어져 보니까 이렇게 뭐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도 맞으라 그러고 폐렴 백신도 맞으라 그러고 요즘은 또 새로 나온 대상포진 백신도 이렇게 자꾸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혈압 관리, 또 면역 관리가 중요하고요. 역시 혈당 관리도 강조가 되겠죠. 네, 그 당뇨병 자체가 콩팥병이 나빠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니까 당연히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콩팥이 나빠지면 이렇게 당뇨 관리가 힘들어요. 이게 콩팥이 나빠지다 보면은 이렇게 인슐린이 몸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또 당뇨약 있잖아요. 혈당을 낮추는 약들도 오랫동안 몸 안에 머물러 있거든요. 콩팥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되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적용해서 막 저혈당을 만들기도 해요. 네. 또 투석하시는 분들은 투석 중에 막 그 혈당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저혈당이 생기기도 하고 고혈당도 문제지만 저혈당도 흔하게 문제를 일으켜갖고 아무래도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또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고혈당의 문제가 어떤 분은 저혈당의 문제도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계속 접근할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개별화 시켜서 이렇게 잘 조절하면은 잘 조절해서 잘 지내십니다. 네. 여러 부분에서 관리가 필요한 건데요. 만성 콩팥병으로 관리 중인 분들의 식습관은 어떨까요? 단백질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네, 그 만성 콩팥병 환자가 이렇게 뭐 다 나빠진 분들 소변이 안 나온 분들은 뭐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변이 좀 나오고 아직 완전히 다 나빠지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다시 말해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단백뇨가 늘어나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이 늘어난 단백뇨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단백뇨가 많이 나오면서 콩팥에 악영향을 줘서 더 빨리 나빠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나친 섭취를 제한하고 뭐 심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따로 조제된 이렇게 단백질을 아미노산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단백질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문제는 심장이 다 나빠진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노폐물을 잘 못 내보내는데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노폐물이 많이 남습니다. 뭐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대사되고 난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물밖에 안 남아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노폐물이 안 남거든요. 근데 단백질,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게 노폐물을 많이 남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안 먹으면은 영양상이 안 좋아서 더 빨리 나빠져요. 네.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나트륨, 칼륨은 어떨까요? 예, 나트륨 즉 소금이죠. 이게 소금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부어요. 우리 몸이 부었다는 말은 거기에 소금이 많다는 말하고 나트륨이 많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은 당연히 붓고 또 혈압도 올라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나트륨을 제한하는 거는 부종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혈압을 좀 잘 조절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목적으로 많이 제한을 하고요. 칼륨 같은 경우에는 이 야채나 뭐 생나물, 과일 같은 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칼륨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이 콩팥이 나쁜 분들은 이 칼륨을 못 내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혈중 농도가 막 쭉쭉 올라가면은 이 칼륨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부정맥이 잘 생길 수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기면서 갑자기 아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저희들이 막 이렇게 좀 제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장으로 칼륨을 빼내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 수분 섭취도 자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거 물 먹는 것도 사실 뭐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만성 콩팥병 초기에는 이게 탈수가 되면은 심장이 빨리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탈수를 좀 피하기 위해서 갈증이 생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갈증이 나면은 반드시 물을 충분히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중기나 후기로 가면은 콩팥 기능이 점점 나빠지면 과량의 염분이나 수분을 못 내보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막 물이 붓고 그러다 보면 심장이나 다른 데 무리가 가거든요. 그럴 경우는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섭취하라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적게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물을 많이 먹어라 적게 먹어라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만성 신부전, 만성 콩팥병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병원 심장내과 이창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중의 좋은 사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